안녕하세요. 둘째를 2월 24일에 자연분만으로 낳고 오늘 퇴원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 7시에 신생아실에서 둘째가 쇄골이 부어있어서 쇄골골절이 의심된다고 소아과 회진 때 확인해보겠다고 연락 왔어요. 쇄골골절이 흔한가요? 나중에 아기가 커서도 그게 영향이 있을까봐 걱정되네요. 그나저나 이거 골절 진단비 나오겠죠? 그럼요. 골절되면 지급하니까 골절 진단비죠. 근데 옆에 있다가 나간 언니는 못 받았다고 해서요. 네? 어라? 이게 무슨 소리지? 설마 그 P코드 때문? 그렇다고 하긴 이건 진짜 오래전에 끝난 얘긴데. 무슨 얘기인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도 되겠죠?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는 질병을 분류하기 위해 질병분류 코드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단서에 이게 바로 질병분류 코드입니다. 이 녀석 덕택에 의사 그리고 많은 의료계 종사자들은 이 병이 어떤 병인지를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질병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의무기록에 분류도 할 수 있죠. 보험에서는 이러한 질병분류 코드가 약관과 결합해서 마치 하나의 약관처럼 기능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병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 장애분류표처럼 세세하게 규정할 수도 있지만 이미 있는 정의, 즉 질병분류 코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죠. 오늘 문제되는 골절 진단비의 약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 어떤 골절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별표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마치 질병분류 코드가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앞에 인트로에서 말한 태아의 쇄골골절 문제는 한 개의 질병에 코드가 두 개 있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출생 후 28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 중 신생아에게 잘 발생하는 질병의 경우는 분류를 따로 하고 있거든요. 대략 위와 같은 질병들이 성인의 코드와 달리 신생아 질병분류 코드인 P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인과 동일한 질병임에도 다른 코드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보험에서는 좀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떠한 증상이나 진단명이 아니라 질병 분류 코드를 가지고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다 보니 동일한 진단명인데도 코드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급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보면 맞는 얘기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약관을 들여다봐도 P코드는 없으니까요. 근데 저도 약관대로 해석하자는 약관 지상주의자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반인이 이런 걸 알겠습니까? 질병분류 코드를 알만한 일반인이 어디 있겠으며 28일 이내의 신생아는 질병분류 코드가 다르다는 것도요. 그냥 단지 골절이면 골절 진단비를 주겠거니 하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약관의 신생아의 경우에는 면책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과 부지급을 결정하는 요소이니만큼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고 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약 지키지 않았다면 해당 약관은 부분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골절 진단비를 지급해야 하죠. 이게 문제가 되었던 게 2013년입니다. 그때는 골절 진단비가 아니라 신생아 뇌출혈이 문제였죠. 저와 마찬가지로 금감원은 명시 설명 의무 위반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지침을 내립니다. 신생아 관련 보험 사고에 대해서는 질병 코드가 아닌 진단서상 병명이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라고요. 또한 아예 신생아 질병 코드를 약관에 명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는 약관에 아예 출산 중 쇄골골절을 골절 진단비 별표에 포함시켜서 이런 오해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제가 상위 7개사의 약관을 조사해본 결과 단 2개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인트로에 나왔던 언니분은 약관을 바꾸지 않은 2개사에 해당했던 것 같습니다. 금감원의 보도자료가 벌써 9년 전 일이니 이제는 다들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겠죠. 골절 진단비 얘기만 많이 했지만 뇌출혈 진단금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2013년 당시 금감원에서 가장 큰 문제로 삼았던 것은 골절이 아니라 뇌출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보험사는 모두 약관을 바꿔서 태아의 뇌출혈과 성인의 뇌출혈을 다른 담보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싹을 아예 뽑아낸 거죠. 근데 저는 아직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보험사들은 신생아의 뇌출혈은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많고 보험 요율 산출 시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니 지급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10년이 다 되어가는 얘기니 보험 요율의 경우는 이제 이유가 될 수 없지만 자연 치유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뇌출혈이 있었던 신생아 중에는 드물지만 영구적인 손상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출혈로 인해 피가 척수의 흐름을 막아서 수두증이 생기고 오마야 배액술이나 뇌실내 복강 단락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영구적인 장애를 입고 평생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장애인증도 발급되는데 아기 사진이 붙어있는 장애인증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도 태아 가입용이라고 분류해서 성인보다 적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보험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게 이 아이일 텐데 말이죠. 게다가 이게 약관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지만 출생 후 28일 내의 진단, 그리고 그 이후 수술을 전후해서 또 하나의 진단, 이렇게 두 개의 진단이 존재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일반적일 때에는 두 개의 진단이 있다면 앞에 것이 맞는 진단이 됩니다. 근데 뇌출혈 진단금의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로 특이하게 두 번째 진단이 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손해와 보험연구소. 돈 내는 보험에서 돈 받는 보험으로 보험금 지급만 연구합니다. 요약 정리 들어갑니다. 보험에는 질병분류 코드로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태아의 쇄골골절과 같이 코드가 두 개 있는 경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골절 진단비와 같은 경우는 금감원에서 명시 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진단명 기준으로 지급하거나 약관을 변경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13년의 금감원 보도자료를 보여주며 지급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또한 뇌출혈의 경우도 아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혹시라도 태아라서 일반 보험금 100%가 아닌 20%의 보험금만 받으신 분은 연락 주시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 골절 진단비 관련 사례는 모두교육의 박태현 이사님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내용으로 뉴스포트의 김승동 기자님의 기사도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또 네이버 밴드에서는 좀 자주 소소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상담을 원하시거나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손해와 보험연구소를 찾아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